금강 휴게소의 주차장은 주말을 맞아 나들이를 떠나는 차량들로 북적이고 있었지만 강지윤이 세워둔 검은색 세단 주변만큼은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차 안의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이는 긴장 때문이라기보다는 몸을 조이는 불편한 원피스 때문이었다. 평소 군복이나 활동적인 전술 바지에 익숙해져 있던 그녀에게 예비 시아버지인 박 중장님을 만나기 위해 입은 파스텔 톤의 실크 원피스는 마치 남의 옷을 입은 듯한 어색함을 주었다. 그녀는 특전사 707 특임대 시절 수없이 많은 작전을 수행하며 생사를 넘나들었지만 오늘처럼 평범한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날이 오히려 더 큰 시련처럼 느껴졌다. 지우는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굽이 높은 구두를 내디뎠고 그 순간 주위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리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할 수 있었다. 그녀의 외모는 누가 봐도 청초하고 연약해 보이는 미인이었기에 사람들은 그녀가 뿜어내는 기묘한 분위기의 정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단지 아름다운 여성으로만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눈매는 휴게소 입구 쪽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세 대의 검은색 승합차와 그 주위에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건장한 사내들을 스캔하고 있었다. 그들은 껄렁한 자세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협하듯 쳐다보고 있었고 그들의 문신과 복장은 그들이 평범한 여행객이 아님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들은 이 지역 일대를 장악하고 있는 흑룡파의 조직원들로 지방 행사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길에 잠시 휴게소에 들른 참이었다. 조직의 중간 간부인 최태식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무료함을 달래던 중 고급 세단에서 내리는 지훈을 발견하고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여자란 단지 유의의 대상이거나 자신들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약한 존재일 뿐이었기에 홀로 있는 지우는 그들의 비틀린 욕망을 자극하는 완벽한 먹잇감처럼 보였다. 태식은 낄낄거리는 부하들을 대동하고 느릿한 걸음으로 지훈이 서 있는 화장실 입구 쪽으로 다가갔고 주위의 일반 시민들은 그들의 험악한 기세에 눌려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지훈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불길한 기척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지만 최대한 무시하고 화장실로 들어가 옷매무새를 다듬으려 했다. 그러나 태식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내뱉은 말은 그녀의 인내심을 시험하기에 충분했는데 그는 지훈의 위아래를 훑어보며 입에 담기 힘든 저속한 농담을 던졌다. 지훈은 예비 시아버지와의 약속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그리고 군인 출신 며느리로서 품위를 지키기 위해 끓어오르는 불쾌함을 억누르며 정중하게 비켜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그녀의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는 태식과 그 일당들에게는 단지 겁에 질린 여자의 애원처럼 들렸을 뿐이었고 그들은 오히려 더 신이 나서 그녀를 둘러싸기 시작했다. 태식은 지훈의 하얀 피부와 가녀린 어깨를 보며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고 급기야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낚아채듯 잡았다. 지훈의 머릿속에서는 순식간에 경고 신호가 울렸고 수년간 훈련된 반사신경이 근육을 긴장시켰지만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참을성을 발휘했다. 그녀는 태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지금 이 손을 놓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태식은 코웃음을 치며 지윤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뿜어냈다. 주변의 조직원들은 대장의 행동에 환호하며 지윤을 희롱하는 말을 쏟아냈고 휴게소의 다른 이용객들은 멀리서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켜볼 뿐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상황이 물리적인 접촉으로 이어지자 지윤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707 특임대의 본능이 스위치를 켠 듯 깨어났다. 태식이 그녀의 허리까지 손을 뻗으려던 찰나 지윤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태식의 손목을 낚아챘고 이어진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태식의 비명소리가 휴게소의 소음을 뚫고 울려 퍼졌다. 그녀는 단순히 손목을 꺾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대쪽 손바닥으로 태식의 턱을 정확하게 타격하여 그를 뒤로 넘어뜨렸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주변의 조직원들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고 바닥에 쓰러진 태식은 고통과 충격으로 몸을 비틀며 입가에 흐르는 피를 닦아냈다. 쓰러진 형님을 본 조직원들이 괴성을 지르며 일제히 지윤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지윤의 눈에는 슬로 모션처럼 느리게 보였다. 그녀는 하이힐을 신은 상태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며 가장 먼저 달려드는 남자의 명치를 무릎으로 가격했다. 억소리와 함께 남자가 고꾸라지자 지윤은 그 반동을 이용해 몸을 회전시키며 뒤에서 접근하던 또 다른 남자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그녀의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치명적이었으며 춤을 추듯 유려하게 움직이는 실크 원피스의 자락은 폭력적인 상황과 묘한 대조를 이루며 기이한 아름다움을 자아냈다. 지윤은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다수의 적을 상대하는 전술적 움직임을 완벽하게 구사했다. 그녀는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하여 서로 부딪히게 만들거나 급소만을 골라 타격함으로써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한 조직원이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위협적으로 휘둘렀지만 지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의 팔을 비틀어 칼을 떨어뜨리게 한 뒤 팔꿈치로 그의 관자놀이를 강타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거만한 태도로 그녀를 희롱하던 사내들은 이제 바닥에 뒹굴며 고통을 호소하거나 공포에 질린 눈으로 이 괴물 같은 여자를 바라보며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소란이 커지자 휴게소의 경비원들과 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지만 이미 상황은 지윤에 의해 거의 정리된 상태였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거구의 사내가 쇠파이프를 들고 지윤의 뒤통수를 노리고 달려들었고 지윤은 본능적으로 몸을 숙여 피했지만 그 과정에서 원피스의 치맛자락이 쇠파이프에 걸려 찢어지고 말았다. 찢어진 옷자락을 확인한 지윤의 눈빛은 그전까지의 냉철함과는 다른 종류의 훨씬 더 깊고 어두운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녀에게 있어 이 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오늘 시댁 어른들에게 보이고자 했던 자신의 노력과 정성이 담긴 상징이었기 때문이었다. 지윤은 쇠파이프를 든 사내에게로 성큼성큼 다가가 그의 복부를 발로 강하게 밀어 차버렸고 그는 짐짝처럼 날아가 주차된 차에 처박혔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태식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려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서려 있어 태식은 고통조차 잊고 덜덜 떨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다시는 눈에 띄지 말라는 말과 함께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주변을 둘러싼 구경꾼들은 그녀의 압도적인 무력에 질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지윤은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쓸어 넘기고 찢어진 치맛자락을 수습하며 자신의 차로 향했다. 차에 오른 지윤은 거칠어진 호흡을 가다듬으며 백미러를 통해 엉망이 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절망했다. 약속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이 상태로 이성 장군인 시아버지를 만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핸들을 꽉 쥐며 끓어오르는 화를 사기려 노력했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조직원들의 고함 소리와 욕설은 그녀의 신경을 계속해서 긁어대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완전히 패배를 인정하지 않은 듯 전화를 걸어 지원을 요청하거나 차에 타서 그녀를 추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는 이 악연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지윤은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아 휴게소를 빠져나갔지만 백미러에는 검은색 승합차들이 맹렬한 기세로 그녀의 뒤를 쫓는 모습이 비쳤다. 그녀는 오늘 하루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직감했지만 동시에 군 시절의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707 부대원으로서 수많은 전장을 누볐던 그녀에게 고속도로 추격전은 낯선 상황이 아니었지만 민간인 신분으로, 그것도 예비 신부의 모습으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약혼자인 민준에게 상황을 알릴까 잠시 고민했지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다시 내려놓고 운전에 집중하기로 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자마자 지우는 속도를 높여 차선을 급변경하며 추격해오는 차량들을 따돌리려 시도했다. 그녀의 운전 실력은 특수 운전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답게 과감하고 정교했으나 상대방 역시 목숨을 걸고 덤벼드는 범죄자들이라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일반 차량들을 위협하며 지그재그로 운전해 지훈의 진로를 방해하려 했고 창문을 열고 물건을 던지며 위협을 가했다. 지훈은 민간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어 운전을 하면서도 틈이 보일 때마다 급가속과 급제동을 반복하며 추격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추격전이 계속되면서 지훈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해졌다. 이들은 단순히 분풀이를 하러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명확한 사리를 가지고 있었다. 지훈은 더 이상 피하기만 해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깨닫고 눈빛을 매섭게 빛내며 내비게이션을 확인했다. 그녀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인적이 드문 곳으로 그들을 유인해 확실하게 매듭을 짓기로 결심했다. 이제 그녀는 수줍은 예비 며느리가 아니라 전장의 지배자였던 강중위로 돌아가고 있었다. 중부 고속도로의 아스팔트 위로 타이어 타는 냄새가 진동하며 긴박한 추격전의 서막이 올랐다. 강지윤이 운전하는 검은색 세단은 제한 속도를 훨씬 넘긴 속도로 질주하고 있었지만 뒤를 쫓는 세대의 승합차는 마치 굶주린 늑대떼처럼 집요하게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다. 그들은 일반 차량들 사이를 고개하듯 빠져나가며 경적을 울려댔고 평화롭게 주행하던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폭주 차량들의 등장에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갓길로 피하며 혼비백산했다. 지우는 백미러를 통해 그들의 무모한 주행을 확인하며 미간을 찌푸렸는데 이는 자신의 안위보다는 죄 없는 민간인들이 휘말려 다칠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이었다. 지우는 엑셀러레이터를 밟은 발에 힘을 주며 엔진의 RPM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렸고 차체는 비명을 지르듯 굉음을 내며 앞으로 튀어나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707 특임대 시절 배웠던 전술운전 교범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도로의 흐름과 장애물을 분석하여 최적의 주행 경로를 실시간으로 계산해냈다. 비록 지금 타고 있는 차가 방탄 처리가 된 작전 차량이 아닌 일반 승용차였지만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 성능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었다. 그녀는 급격한 차선 변경과 감속을 반복하며 추격자들의 타이밍을 뺏으려 했고 그들의 예측을 벗어난 움직임으로 거리를 벌리려 애썼다. 흑룡파 조직원들이 탑승한 선두 차량의 운전자는 지훈의 현란한 운전 솜씨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자존심이 상해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조수석에 앉은 행동대장은 창문을 열고 욕설을 퍼부으며 손에 든 야구 방망이를 흔들어댔지만 고속으로 달리는 차 안에서 들리는 것은 바람 소리뿐이었다. 그들은 무전기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훈의 차를 포위하기 위한 작전을 짰고 좌우로 갈라져 그녀의 퇴로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들은 법규나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자신들의 형님을 쓰러뜨린 여자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도로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었다. 지우는 사이드미러를 통해 좌우에서 동시에 압박해 들어오는 승합차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샌드위치처럼 끼어 꼼짝없이 당할 위기였기에 그녀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그녀는 전방에 서행하고 있는 화물 트럭을 발견하고는 속도를 줄이는 척하다가 승합차들이 속도를 줄여 포위망을 좁히려는 순간 다시 급가속하여 트럭과 가드레일 사이의 좁은 틈으로 파고들었다. 차체의 옆면이 가드레일에 스치며 날카로운 금속음과 함께 불꽃이 튀었지만 지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좁은 공간을 통과하여 추격자들의 허를 찔렀다. 예상치 못한 지윤의 돌파에 당황한 승합차들은 급히 방향을 틀다가 서로 부딪힐 뻔했고 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뒤따르던 일반 차량들이 연쇄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면서 거대한 경적 소리에 물결이 일었지만 지유는 이미 그 혼란을 뒤로하고 멀리 앞서 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차 역시 무사하지는 못했는데 조수석 쪽 문짝이 찌그러지고 도색이 벗겨져 흉한 몰골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덜컹거리는 차체를 제어하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는데 이 차는 예비 시아버지가 아들에게 선물해준 소중한 차였기 때문이었다. 잠시 거리가 벌어졌다고 생각한 순간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바퀴벌레처럼 놈들의 차가 다시 시야에 들어왔다. 이번에는 그들도 작전을 바꾸었는지 무작정 들이받으려 하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윤을 심리적으로 압박해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윤이 연료가 떨어지거나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는 하이에나처럼 끈질기게 따라붙었고 지윤은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고 피로감을 느꼈다. 게다가 내비게이션에 표시된 도착 예정 시간은 이미 약속 시간을 훌쩍 넘기고 있었고 그녀의 휴대폰은 진동 모드로 설정되어 있었지만 민준의 부재 중 전화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었다. 지유는 더 이상 고속도로에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놈들을 따돌리기 위한 확실한 한 방을 준비하기로 했다. 마침 전방에 터널이 보였고 그녀는 어둠과 소음이 가득한 터널 내부가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터널 진입 직전 의도적으로 속도를 줄여 놈들을 유인했고 승합차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바짝 추격해오자 미세한 미소를 지었다. 터널 입구의 검은 아가리가 그녀의 차를 집어삼키자 주위는 순식간에 어두워졌고 주황색 나트륨 등만이 몽환적으로 빛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터널 내부는 웅웅거리는 배기음 소리로 가득 찼고 지유는 선글라스를 벗어 조수석에 던져둔 채 시야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뒤따르던 승합차들은 터널 안이라 안심했는지 상향등을 번쩍이며 위협적으로 돌진해왔고 그 불빛이 룸미러에 반사되어 지윤의 눈을 부시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브레이크 페달을 짧게 밟아 제동등을 켰다. 껐다를 반복하며 뒷차 운전자의 시야를 교란시켰다. 이는 상대방의 거리 감각을 마비시키는 고전적인 수법이었지만 흥분한 상태의 갱단원들에게는 치명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전술이었다. 지윤의 예상대로 선두 차량의 운전자는 거리 조절에 실패하여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차체가 휘청거리는 틈을 타 지윤은 핸들을 꺾어 차선을 변경했다. 그와 동시에 그녀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살짝 당겨 차체를 미끄러뜨리며 드리프트 기술을 구사했고 차체 후미로 승합차의 앞 범퍼를 강하게 타격했다. 쾅하는 충격음과 함께 승합차는 중심을 잃고 터널 벽면을 들이받으며 회전했고 뒤따르던 나머지 두 대의 차량도 급히 피하느라 엉키면서 터널 안은 순식간에 교통마비 상태가 되었다. 지유는 충격으로 인해 목이 뻐근했지만 흐트러진 자세를 바로잡고 다시 가속하여 터널을 빠져나갔다. 터널을 빠져나오자 갑작스러운 햇빛이 쏟아졌지만 지윤의 차 상태는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뒷범퍼는 떨어져 나가 덜렁거리고 있었고 머플러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으며 엔진 경고등이 계기판에서 붉게 깜빡이고 있었다. 이 상태로는 약속 장소인 시댁 본가까지 가는 것은 불가능했고, 간다고 해도 이런 몰골로 나타나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핸들을 두드렸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놈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상황을 정리한 뒤 솔직하게 사정을 설명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놈들은 그녀의 생각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악랄한 존재들이었다. 터널 사고로 잠시 주춤했던 그들이었지만 사고를 수습하고 다시 맹추격해오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비록 한 대는 파손되어 낙오되었지만 남은 두 대의 승합차는 더욱 살기를 띠고 달려들고 있었고 그들의 창문 너머로 보이는 표정은 이제 장난기가 완전히 사라진 살인자의 얼굴이었다. 그들은 지훈이 단순한 여자가 아님을 깨달았고 이제는 조직의 명예를 걸고 그녀를 잡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지훈은 고속도로 표지판을 확인하며 근처에 위치한 폐쇄된 산업단지로 향하는 나들목을 발견했다. 그곳이라면 민간인의 피해 없이 놈들과 최후의 결전을 벌일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섰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핸들을 꺾어 고속도로 출구로 향했고 급격한 회전으로 인해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다. 뒤따르던 승합차들도 그녀의 의도를 눈치챘는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램프 구간으로 진입했고 그들의 추격전은 이제 탁 트인 고속도로에서 좁고 구불구불한 국도로 이어지게 되었다. 국도로 접어들자 도로 사정은 더욱 안 좋아졌고 곳곳에 패인 구멍과 방지턱들이 차체를 위협했다. 지우는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균형을 잡으며 필사적으로 운전했지만 손상된 서스펜션 때문에 차를 제어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입고 있는 실크 원피스는 땀과 긴장으로 몸에 감겨 움직임을 방해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백미러를 통해 끈질기게 따라붙는 놈들의 위치를 확인하며 머릿속으로 주변 지형 지물을 활용한 전투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었다. 인적이 드문 국도를 달리던 중 지훈의 휴대폰이 다시 한번 울렸고 액정에는 사랑하는 약혼자 민준의 이름이 떴다. 그녀는 잠시 전화를 받을까 고민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 꾹 참았다. 대신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에게 짧은 사과를 전하며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싸우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자신의 생존 때문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할 미래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되새겼다. 이러한 생각은 그녀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었고 지친 몸과 마음에 다시금 투지를 불타오르게 했다. 어느새 도로는 황량한 풍경으로 변해 있었고 멀리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폐공장의 굴뚝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곳은 과거 활발했던 산업단지였으나 지금은 개발이 중단되어 범죄의 온상이 되기 쉬운 우범지대였다. 지우는 이곳이 자신의 무덤이 될지 아니면 놈들의 무덤이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자신이 선택한 전장이라는 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속도를 줄이며 폐공장의 정문을 향해 차를 몰았고 흙먼지가 날리는 비포장도로 위로 들어섰다. 뒤따라온 승합차들은 지훈이 막다른 곳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며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그들은 경적을 시끄럽게 울리며 승리감에 도취된 듯 속도를 높여 공장 안으로 진입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그들이 쫓고 있는 여자가 단순한 사냥감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맹수라는 사실을 말이다. 지우는 공장 마당 한가운데에 차를 급정거시키고 시동을 껐다.
엔진 소리가 멈추자 주위에는 정막이 감돌았고 오직 다가오는 놈들의 차량 소리만이 점점 크게 들려왔다. 지우는 차문을 열고 천천히 밖으로 나왔다. 찢어진 치맛자락이 바람에 펄럭였고 한쪽 구두 굽은 부러져 있어 그녀는 구두를 벗어던지고 맨발로 거친 바닥을 밟았다. 뜨거운 흙바닥의 열기가 발바닥을 통해 전해졌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놈들이 들어오는 입구를 응시했다. 그녀의 손에는 무기가 없었지만 그녀의 전신이 곧 흉기이자 무기였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폐 속 깊이 신선한 공기를 채워넣었고 전투 태세로 전환하며 근육의 긴장을 조절했다. 잠시 후 흙먼지를 일으키며 두 대의 승합차가 공장 마당으로 들어와 지윤의 차를 포위하듯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십수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강목과 야구 방망이, 쇠파이프 등을 든 채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지윤이 도망가지 않고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다. 그들의 눈에는 지윤이 도간에 든 쥐로 보였겠지만 지윤의 눈에는 그들이 훈련용 더미 인형들로 보일 뿐이었다. 이제 말로 하는 경고의 시간은 끝났고 오직 힘과 힘이 부딪히는 원초적인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폐공장의 낡은 철문이 바람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팽팽하게 당겨진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고 있었다. 강지윤을 포위한 10대 명의 사내들은 각자 손에 든 흉기를 거칠게 휘두르며 그녀를 향해 조소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수적으로 우세하다는 사실에 도취되어 있었고 눈앞에 서 있는 여성이 단지 먹잇감에 불과하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맨발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딛고 선 지윤의 자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으며 그녀의 눈동자는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적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전투 시뮬레이션이 수없이 반복되며 최적의 동선을 그려내고 있었다. 선두에 섰던 행동대장급의 사내가 참을 수 없다는 듯 야구 방망이를 고쳐주며 지윤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는 여자가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거나 무릎을 꿇고 애원할 것이라 기대했으나 지윤의 표정 변화가 없자 자존심이 상한 듯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 그가 방망이를 높이 쳐들고 지윤의 머리를 향해 힘껏 내리치는 순간 지윤의 몸은 유령처럼 옆으로 미끄러지듯 움직여 공격 궤적을 벗어났다. 허공을 가른 방망이가 바닥을 때리기도 전에 지윤의 주먹이 사내의 명치를 정확하게 파고들었고 억눌린 신음과 함께 거구의 사내는 고꾸라지고 말았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주춤했던 조직원들은 동료가 쓰러지는 것을 보자마자 괴성을 지르며 일제히 지윤에게 달려들었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쇠파이프와 강목의 향연 속에서 지윤은 마치 춤을 추듯 유려한 몸놀림으로 공격을 흘려내며 그들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707 특임대 시절 익힌 크라브마가와 시스테마를 응용한 실전 무술로 상대의 관절을 꺾거나 급소를 타격하여 단 일격의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그녀의 손길이 스칠 때마다 뼈가 어긋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사내들이 하나둘씩 바닥으로 나뒹굴었고 공장 앞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하지만 적들의 숫자가 너무 많았기에 지윤은 개방된 공간에서의 싸움이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전술적인 후퇴를 감행했다. 그녀는 쓰러진 조직원의 몸을 방패 삼아 쏟아지는 공격을 막아낸 뒤 잽싸게 몸을 돌려 폐공장 건물 내부로 뛰어들어갔다. 어둠이 짙게 깔린 공장 내부는 복잡한 구조물과 기계들이 널려 있어 다수의 적을 분산시키고 각계 격파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놈들은 지윤이 도망친다고 생각하고는 승기를 잡았다는 듯 환호성을 지르며 우르르 그녀의 뒤를 쫓아 건물 안으로 난입했다. 공장 내부는 깨진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만이 먼지와 함께 부유하고 있었고 곳곳에 녹슨 철골 구조물들이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지우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호흡을 죽이고 시끄러운 발소리를 내며 다가오는 적들의 위치를 소리로 파악했다. 그녀는 주변에 널려 있는 쇠사슬과 볼트 등을 집어들어 소리를 내므로써 적들의 시선을 유도하고 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틈을 타 사각지대에서 기습을 가했다. 어둠 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그녀의 발차기는 정확하게 적의 턱을 가격했고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기절한 사내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조직원들은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로 점차 위축되기 시작했고 서로 뭉쳐 다니며 허공에 대고 흉기를 휘둘러댔다. 지우는 그들의 공포심을 이용해 심리전을 펼치기로 하고 녹슨 파이프를 두드려 기분 나쁜 소리를 내거나 빠르게 이동하며 그림자를 보여주었다. 신경이 곤두선 조직원 중 한 명이 실수로 동료를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그로 인해 그들 사이에는 불신과 혼란이 싹트기 시작했다. 지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2층 난간에서 뛰어내려 가장 뒤쪽에 있던 두 명의 머리를 서로 부딪히게 하여 순식간에 제압했다. 전투가 길어질수록 지훈의 체력도 조금씩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찢어진 원피스 사이로 드러난 피부에는 긁힌 상처와 멍자국이 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력은 오히려 더욱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으며 예비 시아버지와 남편이 될 민준의 얼굴을 떠올리며 버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여기서 쓰러진다면 단순히 목숨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부심까지 잃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 하나를 집어들고 남은 적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 이제 남은 조직원은 대여섯 명에 불과했고 그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면서도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 중 리더 격인 자가 품에서 날카로운 사시미 칼을 꺼내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악을 쓰며 지윤에게 달려들었다. 칼날이 섬뜩한 빛을 내며 지윤의 목을 노리고 날아왔지만 지윤은 침착하게 고개를 숙여 피한 뒤 쇠파이프로 그의 손목을 강타했다. 칼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회전력을 이용해 파이프로 그의 옆구리를 가격했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공장 안에 울려 퍼졌다. 리더가 쓰러지자 나머지 조직원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흉기를 버린 채 도망치려 했지만 지우는 그들을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도망가는 적의 뒷덜미를 잡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반항하는 자의 무릎을 밟아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자비가 없었으며 적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다시는 위협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군사작전의 원칙을 철저히 따르고 있었다. 마지막 남은 한 명이 구석에 몰려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지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기절시켜 벽 쪽에 기대어 놓았다. 모든 적이 제압되자 공장 안에는 거친 숨소리와 신음만이 남았고 지우는 그제야 긴장을 풀고 주저앉아 거친 호흡을 골랐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자신의 몰골을 내려다보았는데 값비싼 실크 원피스는 걸레 조각처럼 변해 있었고 맨발은 상처투성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승리감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고 자신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다. 지우는 밖으로 나가기 위해 걸음을 옮겼지만 격렬한 전투의 후유증으로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심호흡하며 몸 상태를 점검했는데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근육통과 타박상이 심각했다. 그녀는 아픈 몸을 이끌고 공장 밖으로 나왔고 눈부신 햇살이
그녀를 맞이했지만 그 빛이 따갑게 느껴질 정도로 지쳐 있었다. 마당에는 처음에 쓰러뜨렸던 조직원들이 여전히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그녀의 검은색 세단은 주인만큼이나 상처 입은 모습으로 묵묵히 서 있었다. 그녀는 차에 다가가 트렁크를 열고 예비용 운동화와 겉옷을 꺼내 입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신발끈을 묶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그때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지우는 그 소리가 구원일지 또 다른 재앙일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경계 태세를 갖추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응시했는데 흙먼지를 날리며 여러 대의 경찰차들이 공장 입구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안도해야 마땅했지만 그녀의 직감은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경찰차들이 지윤의 차 주변을 포위하듯 멈춰섰고 차문이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피해자를 보호하러 온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고 오히려 흉악범을 체포하러 온 듯 권총을 꺼내 들고 지윤을 겨누고 있었다. 지윤은 천천히 양손을 들어 저항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했지만 경찰들의 눈빛에는 적대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 상황이 단순한 폭력 사건 처리가 아니라 더 크고 부패한 권력의 개입이 있음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경찰들 사이에서 배가 나온 중년의 경감이 거만하게 걸어 나왔고 그는 바닥에 쓰러진 조직원들을 힐끗 보더니 혀를 차며 지윤을 노려보았다. 그는 지윤에게 다가와 수갑을 흔들어 보이며 흉기를 소지하고 집단 폭행을 행사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지윤은 자신이 피해자이며 정당 방위였음을 주장하려 했으나 경감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강제로 손목을 낚아채 수갑을 채웠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조여오자 지윤은 억울함보다는 이 썩어빠진 시스템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지윤은 경찰차 뒷좌석에 거칠게 밀어 넣어졌고 차창 밖으로 보이는 경감은 흑룡파 조직원 중 의식이 있는 자와 은밀한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유착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였고 지윤은 자신이 호랑이 굴에서 피한 뒤 늑대 소굴로 끌려가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냉철하게 상황을 반전시킬 카드를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707 부대원으로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생존하는 법을 배웠으며 이제 그 생존 본능을 부패한 공권력과의 싸움에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경찰차가 출발하며 폐공장을 뒤로하자 지윤은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은 채 잠시 명상에 잠겼다. 그녀는 이제 곧 마주하게 될 취조실에서의 싸움을 대비해 정신력을 가다듬어야 했고 연락이 두절된 자신을 걱정하고 있을 민준과 시아버지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은 그녀를 구속하는 도구였지만 동시에 그녀가 반드시 부숴버려야 할 부당한 현실의 상징이기도 했다. 차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도심을 향해 달렸지만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지윤의 내면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경찰서에 도착할 때까지 지윤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녀를 감시하던 젊은 순경은 그녀의 기이한 침묵에 오히려 불안함을 느꼈다. 보통의 여성 피의자라면 울며 불며 억울함을 호소했을 텐데 지윤은 마치 작전을 수행하러 가는 군인처럼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지윤은 자신이 군복을 벗고 사회로 나왔지만 세상은 여전히 전쟁터와 다를 바 없다는 씁쓸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모든 능력을 개방해야만 했다. 경찰차의 뒷좌석은 딱딱하고 좁았으며
쇠창살로 막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철저히 단절되어 있었다. 강지윤은 양손이 뒤로 묶인 불편한 자세로 흔들리는 차체에 몸을 맡긴 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심의 네온사인을 공허한 눈빛으로 응시했다. 수갑이 손목의 얇은 피부를 파고들어 쓰라린 통증을 유발했지만 그녀의 신경을 더 날카롭게 긁어대는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의 부조리함이었다. 피해자인 자신이 가해자로 둔갑하여 연행되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은 그녀가 군대라는 울타리 안에서 믿고 지켜왔던 정의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켰고 냉정을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마인드 컨트롤을 시도했다. 이윽고 경찰차가 도착한 곳은 도심 외곽에 위치한 낡고 음산한 분위기의 파출소였다. 건물의 외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흉물스러웠고 입구에 걸린 경찰 마크는 먼지와 때로 얼룩져 있어 이곳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차문이 열리고 경찰관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내리자 파출소 주변을 지나던 행인들이 멈춰서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찢어진 명품 원피스를 입고 수갑을 찬 미모의 여성이 연행되는 광경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딱 좋은 소재였고 지유는 그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자신의 자존심을 난도질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오히려 턱을 꼿꼿이 치켜든 채 당당한 걸음으로 파출소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파출소 내부는 담배 연기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취객들이 질러대는 고함 소리로 가득 차 있어 시장 바닥을 방불케 했다. 근무 중인 경찰관들은 제복 단추를 풀어헤치거나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니는 등 규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나태한 모습이었다. 그들은 상처투성이인 지윤이 끌려 들어오자 하던 일을 멈추고 힐끔거렸지만 그녀를 걱정하거나 상황을 묻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오히려 그들의 눈빛에는 또 하나 걸려들었구나 하는 식의 무심함과 조소만이 담겨 있었고 지윤은 이곳이 공권력이 작동하는 관공서가 아니라 범죄 조직의 전초기지나 다름없음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지윤을 연행해 온 마경감은 동료들에게 눈짓으로 인사를 건네며 거드름을 피웠고 익숙한 듯 그녀를 파출소 안쪽의 구석진 취조실로 밀어넣었다. 취조실은 창문 하나 없이 사방이 막힌 밀실이었으며 중앙에 놓인 낡은 철제 책상과 의자, 그리고 벽에 걸린 거울만이 유일한 가구였다. 마 경감은 지윤을 의자에 거칠게 앉히고는 한쪽 수갑을 책상 다리에 연결하여 그녀의 움직임을 원천 봉쇄해버렸다. 차가운 금소금이 울려 퍼지며 그녀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당하자 마경감은 만족스러운 듯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맞은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마경감은 품에서 구겨진 담뱃갑을 꺼내 한 갭이 입에 물고 불을 붙였고 매캐한 연기를 지윤의 얼굴 정면으로 길게 내뿜었다. 자,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고. 아가씨, 겁도 없이 남의 나와바리에서 사람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무사할 줄 알았어. 그의 말투는 경찰관이라기보다는 뒷골목 건달의 그것에 더 가까웠으며 지윤을 범죄자로 단정짓고 몰아붙이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지윤은 연기 때문에 눈이 따가웠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노려보며 자신이 정당방위 상황이었음을 침착하게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마 경감은 그녀의 말이 시작되기도 전에 책상을 쾅 내리치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정당방위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 멀쩡한 청년 10수명이 아가씨 하나 때문에 줄줄이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게 정당방위야. 이건 명백한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마경감은 억지 논리를 펼치며 지윤을 가해자로 몰아갔고 피해자들의 진술이라며
조작된 서류 뭉치를 흔들어 보였다. 지우는 그가 말하는 청년들이 흉기를 든 조직 폭력배들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CCTV 확인을 요구했지만 마 경감은 코웃음을 치며 묵살해 버렸다. CCTV 공교롭게도 그쪽 지역 CCTV가 며칠 전부터 고장이 나서 말이야. 증거가 없는데 어쩌나 그의 뻔뻔스러운 태도는 이미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짜여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그때 마 경감은 책상 위에 놓인 지훈의 핸드백을 뒤집어 소지품을 쏟아부었고 그 중에서 립스틱, 지갑, 그리고 쉴 새 없이 진동하고 있는 휴대폰을 골라냈다. 휴대폰 액정에는 내 사랑 민준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고 부재중 전화 표시가 수십 개나 쌓여 있었다. 지유는 다급하게 손을 뻗으려 했지만 묶인 손 때문에 닿을 수 없었고 마경감은 낄낄거리며 그녀의 눈앞에서 휴대폰의 전원 버튼을 꾹 눌러 꺼버렸다. 조사 중에는 외부와의 연락이 일절 금지되어 있어. 어디 백이라도 써보려고 했나 본데. 여기선 통하지 않아. 지은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외부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절망 대신 서늘한 살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취조실 문이 열리고 젊은 순경이 들어와 작은 비닐 지퍼백에 담긴 물건을 마 경감에게 건넸다. 그것은 지윤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탈거한 SD 메모리 카드였다. 경감님, 차량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메모리입니다. 순경의 보고를 받은 마 경감은 메모리 카드를 집어들고 묘한 표정으로 지윤을 쳐다보더니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네라며 능청스럽게 자신의 뜨거운 커피 잔 속에 그것을 빠뜨려 버렸다. 지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노골적인 증거 인멸 행위에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동시에 이들이 법을 수호하는 경찰이 아니라 범죄 조직의 하수인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확인하게 되었다. 이걸 어째 핵심 증거가 날아가 버려서 아가씨 진술을 뒷받침할 게 하나도 없게 됐네. 이제 믿을 건 피해자들의 진술뿐인데 그 친구들이 아가씨를 아주 벼르고 있어서 말이야. 마 경감은 젖은 메모리 카드를 휴지통에 던져버리며 비열하게 웃었다. 그는 지훈이 가진 모든 방어 수단을 무력화시킨 뒤 공포심을 심어주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는 심산이었다. 하지만 그는 지훈이 일반적인 민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그녀는 특수부대에서 극한의 상황을 견뎌내는 훈련을 받은 군인이었으며 이러한 압박은 그녀를 위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의 전투 본능을 일깨우는 기폭제가 될 뿐이었다. 지우는 깊은 심호흡을 하며 흐트러진 멘탈을 가다듬고 차가운 눈빛으로 마경감을 응시했다. 당신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야. 군형법과 민간인 불법 감금, 직무유기, 증거 인멸. 나중에 감당할 수 있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하지만 마 경감은 그녀의 경고를 그저 겁에 질린 여자의 허세로 치부하며 비웃었다. 군형법 아가씨가 모 여군 장교라도 되나? 설령 그렇다 쳐도 여기는 내 구역이야.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흑룡파 회장님 허락 없이는 못 나가는 곳이라고.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를 듯했고 지우는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함을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취조실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고 창밖에는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지우는 의자에 묶인 채로 신체의 긴장을 풀고 이완시키는 호흡법을 통해 체력을 비축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탈출 시나리오가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책상 다리를 부수고 경감을 제압하여 인질로 삼는 방법이 가장 유력했다. 하지만 공권력을 향한 물리력 행사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했기에 그녀는 아직 인내심을 발휘하며 상황을 주시했다.
그때 취조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를 향해 깍듯이 인사하는 소리들이 들려왔고 지윤의 감각은 본능적으로 새로운 위협의 등장을 감지했다. 잠시 후 둔탁한 구두굽 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점점 가까워졌고 취조실의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마 경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고 그 뒤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위압적인 모습으로 들어왔다. 그는 흑룡파의 보스이자 이 지역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군림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날카로운 눈매로 의자에 묶인 지은을 훑어보며 혀를 찼다. 호우, 내 새끼들을 병원 신세지게 만든 게 이 계집애란 말이지. 얼굴은 반반하게 생겨가지고 아주 독종이네. 그의 등장으로 취조실 안은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보스는 마 경감이 내어준 상석에 거만하게 앉아 다리를 꼬고 지윤을 내려다보았다. 아가씨,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것 같은데 내 식구 건드리고 무사한 놈은 이 바닥에 없었어. 특히 내 자존심을 건드린 대가는 아주 비싸게 치러야 할 거야. 그는 지윤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그녀의 턱을 들어 올리려 했으나 지윤이 고개를 돌려 피하자 불쾌한 듯 인상을 찌푸렸다. 성질 머리하고는 합의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몸으로 때우든 섬에 팔려가든 선택해야 할 거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끔찍한 협박이었지만 지윤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그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 더러운 손 치우는 게 좋을 거야. 당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지윤의 서늘한 경고에 보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그는 손을 치켜들어 지윤의 뺨을 올려붙이려 했다. 마, 경감은 말리기는커녕 블라인드를 내리며 밖에서 안을 볼 수 없게 만들었고 공권력의 비호 아래 사적 제재가 벌어지기 직전의 일촉즉발 상황이었다. 지윤은 엄지손가락 관절을 탈골시켜 수갑에서 빠져나갈 준비를 하며 날아오는 손을 피하고 보스의 급소를 타격할 각도를 계산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두려움이 아닌 섬뜩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고 폭풍 전야와도 같은 고요함 속에 최후의 격돌이 임박해 있었다. 조직 보스의 거친 손바닥이 허공을 가르며 지윤의 뺨을 향해 날아들었지만 그녀는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고개만 살짝 뒤로 젖혀 그 공격을 피했다. 보스의 손은 허무하게 빗나가 의자 등받이를 강하게 내리쳤고 그는 손이 얼얼해지는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었다. 지윤은 마치 귀찮은 파리를 피한 듯한 무심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는데 그 침착함이 오히려 보스의 자존심을 더욱 깊게 긁어놓았다. 취조실 안에는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고 마 경감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황급히 보스의 팔을 잡고 말렸다. 여기서 피를 보게 되면 나중에 뒷수습이 골치 아파질 것이라는 계산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기 때문이었다. 마경감은 흥분한 보스를 진정시켜 의자에 앉힌 뒤 지윤에게 다가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협박을 시작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보스에게 무릎 꿇고 빌면 선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유했지만 지윤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운 얼음장 같았다. 그녀는 마 경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피의자에게 보장된 법적 권리인 변호인 접견권과 통화권을 요구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마 경감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고 보스는 건방진년이라며 다시 욕설을 퍼부었다. 그들에게 법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도구일 뿐 지윤과 같은 약자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아니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윤은 물러서지 않고 헌법과 형사소송법 조항을 정확하게 읊으며 그들의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반박은 무식하게 힘만 믿고 날뛰던 깡패들과 부패한 경찰의 말문을 막히게 하기에 충분했다. 마 경감은 지윤이 보통 내기가 아님을 다시 한번 느꼈고 그녀의 길을 완전히 꺾어놓기 위해 오히려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기로 마음먹었다. 어차피 전화 한 통 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바뀔 리 없다고 확신했기에 그녀가 절망적인 현실을 깨닫고 스스로 무너지는 꼴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서랍 속에 처박아 두었던 지윤의 휴대폰을 꺼내 책상 위로 툭 던지며 비아냥거렸다. 좋아. 법대로 하자고. 전화해. 대통령한테 하든 경찰청장한테 하든 마음대로 해봐. 누가 이 시골 파출소까지 와서 널 구해줄지 구경이나 해보자. 마 경감의 허락이 떨어지자 지우는 묶인 손을 힘들게 움직여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손목에 채워진 수갑이 덜그럭거리며 그녀의 움직임을 방해했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전원 버튼을 누르고 패턴을 풀었다. 부재중 전화 알림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러 약혼자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가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긴장으로 쿵쿵 뛰었지만 목소리만큼은 흔들리지 않도록 가다듬었다. 한편 시내의 고급 한정식집 별실에서는 육군 제2작전 사령부 소속 박용철 중장이 초조한 표정으로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였지만 오늘은 예비 며느리를 처음 만나는 자리라 묘하게 긴장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아들인 민준 대위가 안절부절 못하며 앉아 있었는데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지윤과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으로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다. 평소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그녀의 성격을 잘 아는 민준이었기에 단순한 지각이 아니라 무언가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박 중장은 아들의 불안한 모습을 보며 헛기침을 했지만 그의 눈빛에도 우려가 서려 있었다. 그때 테이블 위에 올려둔 민준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하며 정적을 깼고 액정에 뜬 지윤 씨라는 이름을 확인한 민준은 번개처럼 전화를 받았다. 지윤아, 도대체 어디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민준의 다급한 목소리에 박 중장도 젓가락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분했지만 그 뒤로 들려오는 남자들의 비웃음 소리와 욕설이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지윤은 자신의 위치가 38번 국도 인근의 파출소이며 흑룡파라는 조직과 경찰에게 불법 구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짧고 명료하게 전달했다. 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가 이내 붉게 달아올랐고 그의 입에서 뭐라고 경찰이 깡패랑 한패라고라는 말이 튀어나오자 박 중장의 눈썹이 꿈틀했다. 전화를 끄는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이 깡패들에게 쫓기다 파출소에 잡혀갔는데 그곳 경찰이 깡패들과 결탁하여 그녀를 감금하고 있다는 믿기 힘든 내용이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박 중장의 표정은 무섭도록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대한민국 육군의 이성 장군으로서 그리고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자신의 가족이 범죄자들의 손에 노란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박 중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고 그가 뿜어내는 기세는 식당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문 밖에 대기하고 있던 수행부관을 호출하여 놨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지금 당장 내 차 대기시키고 인근에 주둔 중인 헌병대와 특전사 대대장에게 연락해. 내 며느리가 갱단 놈들에게 납치됐다. 이건 단순 민간 사건이 아니라 군 가족에 대한 테러 행위로 간주한다. 그의 명령은 추상 같았고 부관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충성을 외치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박 중장은 외투를 걸치며 민준에게 말했다. 가자. 내 며느리 건드린 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낯짝 좀 봐야겠다. 다시 파출소 취조실로 돌아와 통화를 마친 지우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마 경감과 보스는 그녀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빌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덤덤하게 통화를 끝내자 김이 센 듯 혀를 찼다. 뭐야? 남자친구한테 일러 바치면 뭐 달라질 줄 알았어. 군인 나부랭이가 와봤자 경찰 관할 구역에서 뭘 할 수 있겠어 마. 경감은 비아냥거리며 지윤의 머리를 툭툭 쳤지만 지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제 자신이 할 일은 그 폭풍이 도착할 때까지 살아남아 이들의 파멸을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취조실 안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눈을 감고 명상하듯 앉아있는 지윤이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마경감과 보스를 점점 불편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체념에서 나오는 침묵이 아니라 폭발 직전의 고요함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보스는 애써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부하들에게 농담을 던지며 낄낄거렸지만 그 웃음소리는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지우는 머릿속으로 초를 세며 도착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다. 특수부대 출신인 그녀는 군의 대응 매뉴얼과 이동 속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채 30분도 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파출소 밖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밤하늘을 가르기 시작했고 도로 위에는 육중한 군용 트럭들의 엔진 소리가 진동처럼 깔리고 있었다. 하지만 취조실 안에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에 취해 다가오는 파멸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었다. 지우는 살며시 눈을 뜨고 마 경감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당신, 제복 입은 거 후회하게 될 거야. 아주 많이. 그녀의 말은 저주라기보다는 예언에 가까웠고 그 눈빛에 압도된 마경감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갑자기 파출소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당직을 서던 순경이 당황한 목소리로 무전을 치는 소리. 누군가가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연이어 들렸다. 마경감은 인상을 찌푸리며 어떤 놈이 밤중에 행패하라고 소리치며 취조실 문을 열고 나갔다. 그러나 그가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파출소 앞마당은 이미 중무장한 헌병대와 특전사 요원들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고 눈부신 서치라이트가 파출소 건물을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공권력의 출동이 아니라 전쟁을 방불케 하는 군사작전의 시작이었다. 마 경감이 얼어붙은 채 서 있는 사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경찰 저지선을 뚫고 파출소 바로 앞까지 미끄러져 들어왔다. 운전석에서 내린 부관이 뒷문을 열자 정복을 갖춰 입은 박용철 중장이 지휘봉을 들고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그의 어깨에 달린 두 개의 별이 서치라이트 빛을 받아 번쩍였고 그 뒤를 이어 전투복을 입은 민준이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내렸다. 박 중장은 파출소 간판을 올려다보며 나직하게 그러나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다. 이 쥐새끼 같은 놈들이 감히 대한민국 장군의 며느리를 건드려 이 파출소장 당장 튀어나오라고 해. 그의 호통은 밤하늘을 찢을 듯 우렁찼고 썩어빠진 공권력의 심장부를 정조준하고 있었다. 파출소 앞마당은 군용 트럭과 헌병대 차량들이 내뿜는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인해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그 빛은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파출소 내부의 어둠을 몰아내려는 성스러운 정화의 빛처럼 느껴졌다. 무장한 헌병대원들은
이미 건물을 완전히 포위하고 주요 출입구를 통제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절도 있는 움직임과 차가운 표정은 이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막영감은 떨리는 다리를 주체하지 못하고 주저앉을 뻔했으며 자신이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흑룡파의 뒷배가 국가의 무력 앞에서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그는 상황을 수습해보려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아갔지만 헌병의 차가운 총구가 그의 가슴을 겨누자 얼어붙고 말았다. 박용철 중장은 지휘봉을 옆구리에 끼고 파출소의 낡은 계단을 천천히 그러나 위험있게 올라갔고 그 뒤를 따르는 민준 대위와 수행원들의 발소리가 묵직한 군화 소리와 함께 울려 퍼졌다. 파출소장은 사태를 파악하고 허둥지둥 뛰쳐나와 박 중장 앞에 서서 거수경례를 붙이려 했으나 손이 너무 떨려 제대로 된 자세조차 취하지 못했다. 박 중장은 그런 파출소장을 벌레 보듯 차가운 눈빛으로 일별한 뒤 그의 경례를 무시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내 며느리가 지금 이 안에 있다. 자네들이 깡패들과 작당하고 가둬둔 그 사람이 바로 내 가족이란 말이다. 문 열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의 무게는 파출소 전체를 짓눌렀다. 파출소장이 더듬거리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민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서서 취조실 문을 발로 강하게 걷어찼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잠금 장치가 부서져 나갔고 철문이 활짝 열리며 취조실 내부의 광경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의자에 묶여있는 지윤의 모습은 처참했는데 찢어진 원피스와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얼굴과 팔다리에 난 상처들이 그녀가 겪었을 고초를 말해주고 있었다. 민주는 사랑하는 연인의 상처 입은 모습을 보자마자 이성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과 분노를 느꼈고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녀를 안아주고 싶은 충동과 저들을 죽여버리고 싶은 사레가 동시에 솟구쳤다. 취조실 안에 있던 흑룡파 보스와 조직원들은 갑작스러운 군인들의 난입에 당황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으나 상황 파악이 덜 된 상태였다. 보스는 여전히 자신이 이 구역의 왕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기에 민준이 들어오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고함을 질러댔다. 뭐야? 이 군바리 새끼들은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문을 부수고 들어와 니들 상관 데려오라고 해. 그의 무식하고 오만한 외침은 박 중장이 취조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싸늘한 침묵으로 바뀌었다. 보스는 박 중장의 어깨에 달린 두 개의 별을 보고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깨닫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압도적인 기세에 주춤하며 뒷걸음질 쳤다. 박 중장은 지윤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눈과 근육을 떨며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려 애썼다. 그는 천천히 보스에게 다가가 지휘봉 끝으로 그의 가슴을 툭툭 치며 나직하게 물었다. 자네가 내 며느리 얼굴에 손을 대려 했다는 그놈인가 아주 용감하군. 전시 상황이었으면 즉결 처분감이야. 보스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웅얼거렸다. 아니, 군인이 민간인 일에 개입해도 됩니까? 이거 직권남용 아니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 중장의 뒤에 서 있던 특전사 부사관이 개머리판으로 보스의 명치를 가격했고 보스는 억소리도 내지 못하고 바닥에 처박혔다. 민주는 지윤에게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수갑을 풀어주었고 지윤은 자유로워진 손목을 문지르며 민준을 올려다보았다. 미안해, 민준 씨. 나 때문에 이런 소란을 피워서 아버님께도 면목이 없네.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여전히 강인함을 잃지 않고 있었다. 민주는 울컥하는 마음을 삼키며 자신의 야전 상의를 벗어 지윤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런 말 하지 마.
늦게 와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의 재회는 짧았지만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했다. 지유는 민준의 부축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났고 흐트러진 자세를 바로잡으며 군인으로서의 본능을 되찾았다. 그때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헌병대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파출소 내부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 경감이 숨기려 했던 CCTV, 하드디스크와 조작된 조서들을 찾아냈고 휴지통에 버려진 젖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도 수거했다. 마 경감은 사색이 되어 그건 오해입니다. 실수로 빠뜨린 겁니다. 라고 소리쳤지만 수사관들은 그의 손목에 가차없이 수갑을 채웠다. 박 중장은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며 파출소장에게 말했다. 자네 부하들이 저지른 증거, 인멸과 직무유기, 그리고 조직폭력배와의 유착 관계는 군 검찰과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합동으로 철저하게 파헤칠 거야. 옷 벗을 준비하게. 바닥에 쓰러져 있던 흑룡파 보스는 고통을 참으며 고개를 들었고 지훈을 노려보며 도끼 어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인연, 너 정체가 뭐야? 그냥 평범한 년이 아니었어. 그의 질문에 박 중장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아, 저 무식한 놈들에게 네가 누군지 직접 관등 성명으로 알려줘라. 지훈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비록 옷은 찢어지고 상처투성이었지만 척추를 곧게 펴고 완벽한 차려 자세를 취했다. 그녀의 눈빛은 전성기 시절의 그것처럼 날카롭게 빛났고 그 순간만큼은 파출소 안의 모든 공기가 그녀를 중심으로 흐르는 듯했다. 전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대테러 팀장. 예비역 중위 강지윤. 그녀의 목소리가 카랑카랑하게 울려 퍼지자 보스와 조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떡 벌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여자가 단순한 군인의 가족이 아니라 인간 병기라 불리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의 장교 출신이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마 경감 역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자신이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린 정도가 아니라 핵폭탄 스위치를 눌렀음을 깨닫고 절망했다. 그들이 비웃었던 여자의 몸은 사실 그들 전체를 맨손으로 찢어밟길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였던 것이다. 박 중장은 며느리의 늠름한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들었나 너희들이 감히 희롱하고 위협한 사람은 국가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영웅이다. 그런 사람을 지키지는 못할 망정 린치를 가해 너희들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이다. 박 중장의 일갈의 헌병들은 조직원들을 짐짝처럼 끌어내기 시작했고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다. 파출소 밖에는 이미 소문을 듣고 몰려온 마을 주민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평소 흑룡파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들은 군인들이 깡패들을 제압하는 모습에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상황이 정리되자 박 중장은 지윤에게 다가가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많이 놀랐을 텐데 침착하게 잘 대처했다. 네가 내 며느리라는 게 자랑스럽구나. 무뚝뚝한 장군의 따뜻한 위로에 지유는 참았던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혼자서 모든 공포와 모멸감을 견뎌내야 했던 시간들이 떠올라 울컥했지만 시아버지 앞이라 꾹 참으며 미소로 답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첫인상부터 이런 꼴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박 중장은 호탕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허허, 이보다 더 강렬하고 멋진 첫인상이 어디 있겠냐. 우리 집안에 딱 맞는 며느리가 들어왔어. 민주는 지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밖으로 에스코트했고 세 사람은 헌병들의 호의를 받으며 파출소를 빠져나갔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지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든든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꼭 잡으며 자신이 이제 혼자가 아니라 강력한 아군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었음을 실감했다. 파출소 마당에 세워진 지윤의 망가진 차는 견인차에 의해 옮겨지고 있었고 박 중장은 자신의 관용차 뒷문을 직접 열어주며 지윤을 태웠다. 그것은 며느리에 대한 예우이자 전장에 다녀온 전우에 대한 최고의 존경 표시였다. 차량이 출발하자 지윤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파출소를 바라보았다. 그곳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를 옥죄던 지옥이었으나 이제는 정의가 실현되는 심판의 장소로 변해 있었다. 그녀를 괴롭혔던 흑룡파와 부패 경찰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다시는 이 지역에서 권력을 휘두르지 못할 것이다. 지윤은 피로가 몰려오는 것을 느끼며 시트 깊숙이 몸을 기댔고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놓지 않은 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병원부터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준의 물음에 지윤은 고개를 저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요. 아버님과 약속한 저녁 식사부터 해요. 배가 많이 고프거든요. 차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앞좌석에 앉은 박 중장은 룸미러를 통해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밥심이 최고지. 내 특별히 자네를 위해 보양식을 준비해뒀네. 옷은 뭐 전쟁터에서 돌아온 훈장이라고 생각하자고. 박 중장의 농담에 차 안에 무거웠던 공기는 한결 가벼워졌고 지윤도 희미하게 남아 웃음을 터뜨릴 수 있었다. 그들은 어둠을 뚫고 도시의 불빛 속으로 달려갔고 그 길은 지윤이 새로운 가족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오늘 겪은 시련은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아니라 앞으로 닥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의 원천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윤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긴장이 남아 있었다. 오늘 보여준 자신의 폭력적인 모습이 과연 시댁 식구들에게, 특히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본성이 평화로운 가정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는 민준과 자신을 인정해준 박 중장이 있기에 용기를 내기로 했다. 차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한적한 교회의 저택들이 모여있는 동네로 들어섰고 지우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다가올 만남을 준비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용철 중장의 관용차가 부드러운 엔진 소리를 내며 성북동의 한적한 주택가로 들어섰을 때 밤은 이미 깊어 있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조금 전까지 강지윤이 겪었던 피비린내, 나는 폭력의 현장과는 대조적으로 평화롭고 고요했다. 높은 담벼락과 잘 가꿔진 정원수들이 늘어선 이 동네는 대한민국 상류층의 거주지답게 정돈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지만 지윤에게는 이 고요함이 오히려 더 큰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그녀는 전장에서 수십 명의 적과 대치할 때도 흔들리지 않았던 심장이 이제 곧 마주할 시어머니와의 첫 대면을 앞두고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찢어진 원피스와 멍든 팔다리, 헝클어진 머리를 한 며느리를 반갑게 맞아줄 시어머니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차량이 육중한 대문을 지나 저택의 현관 앞에 멈춰서자 집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며 누군가 급하게 나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운전병이 뒷문을 열어주자 박 중장이 먼저 내렸고 뒤이어 민준이 지윤의 손을 꼭 잡고 차에서 내리도록 도와주었다. 현관 계단 위에는 단아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서 있었는데 그녀는 민준의 어머니이자 박 중장의 아내인 최 여사였다. 그녀는 늦어지는 가족들을 기다리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다가
차에서 내리는 세 사람을 발견하고는 한달음에 계단 아래로 내려왔다. 지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인처럼 몸을 움츠렸고, 민주는 그런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어머니의 눈치를 살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니? 전화도 안 받고 걱정돼서 죽는 줄 알았다. 최 여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시선은 아들이나 남편이 아닌 지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지윤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와 눈을 마주치려 했으나 자신의 몰골이 너무나 부끄러워 다시 시선을 떨구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처음 뵙는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지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 여사는 다가와 지윤의 상처투성이인 손을 덥석 잡았다. 지윤은 혹시나 질책을 듣지 않을까 긴장했지만 최 여사의 눈에는 경멸이나 실망이 아닌 깊은 연민과 안쓰러움이 가득 차 있었다. 군인의 아내로 30년을 살아온 그녀에게 상처 입고 돌아온 사람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보살핌의 대상이었다. 어머, 손이 왜 이렇게 차니? 옷은 또 이게 다 뭐고. 다친 데는 괜찮은 거니? 최 여사는 지윤의 찢어진 옷자락과 팔뚝의 멍을 어루만지며 울먹거렸다. 박 중장이 옆에서 헛기침하며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최 여사는 남편의 말을 끊으며 지윤을 집 안으로 이끌었다. 설명은 나중에 해요. 애가 이렇게 떨고 있는데 일단 씻기고 따뜻한 것 좀 먹여야지.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걱정, 어린 말투에 지윤의 마음속에 있던 긴장과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했다. 지윤은 자신이 생각했던 엄격하고 까다로운 시어머니상이 아닌 친정엄마처럼 포근한 그녀의 태도에 울컥하여 눈시울이 붉어졌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과 따뜻한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고 식탁 위에는 식지 않도록 뚜껑이 덮인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다. 최 여사는 지윤을 2층의 손님방으로 안내하며 자신이 입던 편안한 실내복과 갈아입을 속옷을 챙겨주었다. 사이즈가 좀 클지 모르겠네. 일단 이거라도 입고 씻고 나오렴. 따뜻한 물 받아놨으니까 푹 담그고. 욕실에 들어선 지윤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흙먼지와 피가 엉겨붙은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영락없는 폐잔병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었다. 그녀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비로소 긴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며 오늘 자신이 지켜낸 것이 단순히 자신의 몸만이 아니라 가족의 명예였음을 되새겼다. 지훈이 말끔하게 씻고 헐렁한 실내복 차림으로 내려오자 거실에는 박 중장과 민준이 소파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조금 전 지훈이 겪었던 사건이 속보로 다뤄지고 있었는데 군 가족을 건드린 조직폭력배와 부패경찰, 군 당국과 합동수사 착수라는 자막이 흐르고 있었다. 지훈이 인기척을 내자 두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고 박 중장은 뉴스 화면을 끄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개운해 보이니 다행이다. 배고플 텐데 얼른 앉자. 식탁에는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따뜻한 국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지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밥상은 지윤에게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진 위로로 다가왔다. 식사가 시작되자 어색했던 분위기는 금세 화기애애하게 변했다. 박 중장은 지윤에게 고기 반찬을 올려주며 아까 파출소에서 보여준 지윤의 기백과 관등 성명을 대던 모습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무용담처럼 늘어놓았다. 내가 수십 년 군 생활을 했지만 내 며느리가 그렇게 늠름한 군인일 줄은 몰랐다. 민준이 녀석이 사람 보는 눈은 확실히 있구만. 박 중장의 칭찬에 민준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고 최 여사는 놀란 눈으로 지윤을 바라보며 물었다. 네가 특전사 출신이라더니
정말이니 그 험한 훈련을 다 받고. 정말 대단하구나. 시부모님의 반응은 지윤이 걱정했던 여자가 너무 기가 세다는 편견이 아니라 강하고 듬직하다는 인정이었다. 지윤은 숟가락을 든 채 잠시 먹먹한 감동에 잠겼다. 그녀는 전역 후 사회에 나오면서 자신의 군 경력이 며느리로서 흠이 될까봐 숨기거나 축소하려 노력해 왔었다. 하지만 이 가족 안에서 그녀의 과거와 능력은 숨겨야 할 치부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자산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억지로 조신한 며느리를 연기할 필요가 없음을, 있는 그대로의 강지윤으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 민주는 식탁 아래로 지윤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속삭였다. 내가 말했잖아. 우리 부모님은 당신의 진짜 모습을 더 좋아하실 거라고. 그의 말은 사실이었고, 지윤은 그제야 마음 편히 웃으며 식사를 이어갈 수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던 중, 박 중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지윤에게 물었다. 지윤아,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전역하고 나서 많이 허전했을 텐데. 지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또렷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네, 아버님. 사실 오늘 일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을 단순히 저를 지키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보호하고 돕는 일에 쓰고 싶습니다. 민간 보안 전문가나 경호 관련 일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녀의 대답에 박 중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좋은 생각이다. 네 재능을 썩히기엔 너무 아깝지. 네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 가족은 너를 응원할 거다. 그날 밤, 지유는 민준의 방이 아닌 손님방 침대에 누워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쫓기거나 싸우지 않았고 드넓은 들판을 민준과 함께 평화롭게 걷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청과 국방부의 합동 브리핑을 통해 금강 휴게소 사건과 관련된 흑룡파 조직원 전원과 비리 경찰관들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여론은 용감한 시민, 비록 전직 특수부대원이었지만 이 거대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는 사실에 열광했고 지윤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었지만 그녀의 활약상은 전설처럼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그녀의 일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몇 달 후 서울의 한 호텔 웨딩홀에서는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강지우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는데 그녀의 등과 팔에 희미하게 남은 흉터들은 얇은 베일 아래서 오히려 그녀의 강인한 삶을 증명하는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다. 하객석에는 군복을 입은 박 중장의 동료 장성들과 민준의 부대원들, 그리고 지윤의 옛 707 전우들이 섞여 있어 독특하고 위험 있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신랑 입장이 시작되자 민준은 씩씩하게 걸어 들어왔고 뒤이어 지윤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에 들어서자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우아하면서도 군인 특유의 절도와 당당함이 배어 있었다. 줄의 단상에 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평생을 함께할 것을 맹세했다. 민주는 지윤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그녀가 지닌 강함과 여림을 모두 사랑하고 지켜줄 것을 다짐했다. 지윤 역시 민준의 손을 굳게 잡으며 어떤 위기가 닥쳐도 그와 그의 가족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이자 사랑스러운 아내가 될 것을 약속했다. 박 중장과 최 여사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고 하객들은 이 특별한 커플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했다. 결혼식의 하이라이트인 행진 순서가 되자 지윤의 옛 동료들이 예도물을 갖춰 칼터널을 만들었고 두 사람은 그 아래를 통과하며 새로운 인생의 전장으로
힘찬 첫 발을 내디뎠다. 결혼식이 끝나고 패백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지유는 잠시 멈춰서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계절은 바뀌어 어느덧 봄이 와 있었고 흩날리는 벚꽃잎들이 세상을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겨울 휴게소에서의 악몽 같았던 사건이 오히려 자신을 진정한 가족의 품으로 이끌어준 계기가 되었음을 상기하며 묘한 아이러니를 느꼈다. 깡패들이 건드린 것은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가장 단단하고 날카로운 가시를 품은 장미였다. 그리고 그 장미는 이제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더욱 아름답고 강렬하게 피어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뒤돌아 자신을 기다리는 민준에게 환하게 미소 지으며 달려갔다. 이제 강지윤에게는 더 이상 혼자 싸워야 할 고독한 전쟁은 없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의 등을 맡길 수 있는 남편과 그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시부모님. 그리고 언제든 달려와 줄 전우들이 있었다. 깡패들이 몰랐던 여자는 이제 모두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인이 되어 인생의 제2막을 열어가고 있었다. 전직 특수부대원의 전설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의 수호자로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이다. 강지윤 중위. 아니, 강지윤 며느리의 진짜 작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행복이라는 이름에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작전이